자, 이번에는 16페이지에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자, 무형자산은 자, 먼저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때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뭐예요? 재화를 생산하거나 자,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데 얘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거죠. 이건 다시 유형자산하고 같고, 자, 여기까지는 유형자산하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틀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식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다. 분리 가능하다. 그게 바로 무형자산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무형자산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인식을 하느냐, 장부에 기록하느냐 똑같아요. 자,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통제 가능하고,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될 때 이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라. 요거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자, 1번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이고, 자, 영호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영호권만 그래요. 자, 영호권은 자가창설 영호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어느 회사를 그 회사의 실제적인 가치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샀을 때 그때만 영호권이 인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자,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바로 소멸되죠. 대표적인 게 개발비. 이 개발비라는 거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면 바로 아웃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무형자산에는 법률상 권리로서 자, 우선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이나 실용실험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러한 산업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에서 지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호권,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호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라이선스,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상의 권리에는 영호권이나 임차 권리금을 들을 수 있다. 임차 권리금하고 임차 보증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임차 보증금은 타인의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맡긴 돈, 요게 임차 보증금이고, 임차 권리금이라는 것은 바닥 권리금이죠. 자, 바닥 권리금, 그거는 무형자산이 된다. 자, 기타 개발비.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평가와 표시 방법. 자, 상각 방법은 똑같아요. 유형자산하고. 자, 정액법이나 정률법, 자,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유형자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근데 무형자산에만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뭐야? 자, 우리 유형자산은 정액법이나 가속상각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면 되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합리적인 상각 방법으로 하래요.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으로만 해라. 그거는 유형자산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무형자산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 자, 밑줄 그으세요.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나 가속상각법, 생산량 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각기간이에요. 자, 여기서도 유형자산하고 틀린 게 있죠. 자, 상각기간은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느냐,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정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달리 정할 수가 없대요. 대표적인 게 영호권이죠. 영호권은 어떻게 내용연수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상각할 수 없다. 상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호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부터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을 하되 자, 법률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서로 틀리다. 그럴 때는 둘 중 짧은 연수에 걸쳐서 상각하라. 자, 밑줄 끌까요? 자, 경제적인 내용연수와 법률적인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자, 회계처리, 간접법이죠. 우리 유형자산도 물론 직접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접법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자, 직접법, 간접법 모두 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되 자, 해당 상각액을 간접법으로 해도 되고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 차감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형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각 누계액을 안 만들고 그냥 직접법으로 상각해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그 감가상각했을 때 누계액이 얼마다 요거를 반드시 주석에다가 표시를 해주라는 거. 자, 밑줄 긋습니다. 자, 해당 상각액을 간접법으로 기정하거나 직접 차감하여 기정한다. 다만 직접 차감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주석으로 기재해라.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다만 제조와 관련이 돼 있대요. 그러면은 제조원가에다가 플러스해라. 자, 17번 무형자산의 인식 아까 했어요. 자,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될 때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자, 17페이지의 하단 무형자산의 분류. 자,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사한 성격이나 용도를 가진 자산끼리 묶어서 분류하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1번 브랜드명, 2번 제호와 출판 표제, 3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4번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5번 저작권이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6번 기법이나 방식, 모형, 설계, 시제품, 자, 7번 개발 중인 무형자산.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분류하는데 정보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단위로 묶거나 아니면 더 적은 단위로 세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이 소리죠. 자,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자, 비용의 인식. 자,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되거나 창출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말고 바로 비용으로 떨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먼저 1번 사업 개시원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처음으로 개업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 창업비나
회사를 개업하기 위한 개업 비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자, 그 다음에 광고나 판매 촉진비. 자,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으로 또는 조직의 개편에 관한 비용. 자, 이런 비용은 우리 아까 유형자산에서 배운 그대로 자산으로 하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에는 이 지출은 자,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지. 이후에 다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다가 완별하세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개발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비는 자, 요거를 먼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해서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자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얘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면 자, 이때는 개발비로,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 같지 않대요. 그럴 때는 경상개발비로 해서 자, 이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개발비인데 앞에 혹이 붙었죠. 연구. 여기도 개발비인데 혹이 붙었어요. 경상. 그럴 때는 비용. 그리고 그냥 혹이 없어요. 개발비. 요때는 무형자산이다.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자,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먼저 구분합니다. 자, 먼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창출하고 제조하여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모두 무형자산에 포함을 시켜라 이 소리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자,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이나 라이선스의 상각비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시고 자,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단기 비용,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판매비나 관리비, 기타 일반 경비의 지출. 그 다음에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자, 초기 영업 손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과 관련된 지출, 이러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지 마시고 발생 즉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을 먼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요거를 구분해 주고요. 다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대요. 이 연구 단계야 개발 단계야 잘 모르면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라. 그냥 비용 떨어라 이 소리죠. 이렇게. 자, 먼저 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요거는 이론으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정리하세요. 자, 먼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자산으로 하지 말고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한 예는 1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번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하여 응용하는 데까지 그거는 연구 단계로 본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는 자, 최종 선택된 안을 가지고 뭐 소규모 시험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 만드는 거, 이런 게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밑줄 칩니다.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자, 응용,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연구 활동으로 봐라. 자, 동그라미만 잘 치세요. 다시 한번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요거는 연구 단계. 넘어갑니다. 개발 단계. 자, 개발 단계는 자, 생산이나 사용하기 전에 시제품이나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 단계라고 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 설계하고 건설하고 가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무조건 개발 단계. 자, 이 뭐예요?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가동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거. 자, 이런 경우에는 개발 단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도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어도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떤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됐을 때 그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된다. 자, 그거 이제 몇 번 읽어보시면은 자, 가볍게 이거는 연구 단계, 이거는 개발 단계, 자,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박스 밑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권이죠. 자, 영호권의 평가 방법은 총괄평가법. 자, 그 다음에 순이익환원법.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원법. 그 다음에 연매법. 자, 여기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 계산 과정에서 우리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그 기업의 이익, 그걸 초과이익이라고 하고 자, 초과이익을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5년간 지속한대요. 그러면 연매법. 그 다음에 초과이익을 정상이익률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순이익환원법. 그 다음에 초과이익을 할인율로 나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초과이익환원법,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거는 계산 문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다면, 내가 어느 회사가 순재산이 1억짜리예요. 그거를 내가 1억 5천에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더 줬죠. 그게 영업권이고, 자, 1억짜리 회사를 8천만 원에 싸게 인수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덜 줬죠. 이렇게 덜 줬을 때는 염가 매수 차익. 자, 더 주면 영업권이고 덜 줬을 때 그때는 염가 매수 차익.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하지만 싸게 샀다. 염가 매수 차익,
요거는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 맨 밑에 7번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영어권은 우리 내용 연수를 한정할 수 없죠. 따라서 내용 연수를 한정할 수 없으면은 상각할 수 없다. 자, 영어권은 상각하지 않는데 다만 손상은 검토해야 돼요. 손상. 자, 우리 무형자산, 아까 유형자산의 손상하고 똑같은 거죠. 자, 손상은 검토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얘가 다시 환입은 안 해요. 환입은 안 된다. 손상은 검토하되 자, 걔가 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환입되지 않는다. 자, 밑줄 긋습니다. 영어권은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은 하지 않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손상액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환입하지 않는다. 그게 유형자산하고의 큰 차이죠. 자,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자, 이제는 이제 부채에 대한 이야기죠. 자, 먼저 부채성 충당금과 평가성 충당금의 비교. 자, 우리가 이제 평가성 충당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손실 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런 것들이 평가성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손실 충당금이 10원. 그러면 여기에서 9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500원이 있는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원. 그러면 이게 4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애들을 우리는 평가성 충당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 보증 충당, 자,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품 충당 부채,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자, 요거는 평가성 충당금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자, 우리는 거기 보면은 부채성 충당금, 평가성 충당금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계정으로 뭐 30원, 40원 이렇게 나오면 요런 애들은 부채성 충당금이다 이 소리죠. 뭐 예를 들어서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이런 것들은 자, 부채성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채성 충당금하고 평가성 충당금은 본질이 서로 틀리죠. 자, 그래서 20페이지 자, 부채성 충당금은 자, 성격이 뭐야?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 지출 금액이 지금 금년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종업원이 1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퇴사를 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만둘 때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자, 여기서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자, X1년. 자, X2년에도 역시 얘가 안 그만둬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러면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언젠간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X3년에 자, 얘가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지죠. 자, 충당부채가 없어지면서 자, 여기서 현금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래에 지출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쌓아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채성 충당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은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합리적인 추산에 의하여 기록되는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독자적인 과목을 우리는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하고, 자, 평가성 충당금은 얘네들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100원인데 10원 못 받네. 그럼 90원 받을 수 있구나. 500원인데 100원 값어치가 떨어졌구나. 400원짜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성 충당금. 자, 그래서 평가성 충당금은 특정 자산의 평가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계정이죠. 자, 그래서 부차성 충당금에는 판매부증 충당부채, 손해배상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성 충당금에는 아까 얘기한 손실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또 현재가치 할인 자금, 또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가성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부채성 충당금은 독자 계정으로 이렇게 각각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성 충당금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죠. 여기 보면은 대변에도 있잖아요. 대변에는 사채. 자, 사채가 100원인데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할인 발행 차금이 20원. 그러면 이건 80원. 근데 반대로 할증 발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채가 100원인데 할증 발행이 나오면 할증 발행 차금이 2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120원이잖아요. 그럴 때 얘는 마이너스적 평가 계정이고 얘는 플러스적 평가 계정이 되는 거죠. 평가는 똑같은데 차감적 평가 계정이냐 부가적 평가 계정이냐에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평가성 충당금에는 자, 손실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현재가치 할인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네들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할증 발행 차금은 해당 부채에서 플러스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이것도 우리 잘 기억하셔야죠. 자, 충당부채라는 것은 우선 발생 가능성을 봐야 돼요. 자, 장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자, 얼마가 될지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충당부채로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합니다. 자,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우발부채로서 주석으로만 공시하죠. 자,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럴 때도 자, 이때도 우발부채로서 주석으로 공시.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우발부채로서 자, 주석으로 공시.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충당부채만 잘 기억하면 돼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자, 얘는 합리적인 부채예요. 정당한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본문에 보고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채. 사채는 진짜 너무 많이 했죠? 자, 먼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요거를 우리는 사채다라고 했고요. 자, 사채는 발행 방법에 따라서 자, 사채의 발행 방법은 자, 세 가지가 있죠. 할증 발행, 그 다음에 평가 발행과 할인 발행. 자,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그러면 100만 원의 사채를 자 105만 원에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발행은 액면 발행이죠. 똑같이 100만 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액면보다 적게 발행하는 거죠. 자, 995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 사채 발행 비용이 생기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야죠. 자, 발행 금액에서 차감. 자, 그러면 이 사채는 자, 왜 평가 발행이 생기고 할증 발행이 생기고 할인 발행이 생기느냐? 요거는 시장이자와 자, 표시이자, 우리 회사가 주기로 한 이자율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자, 시장이자가 커요. 그러면은 이때는 할인 발행이 되고 자, 같아요. 그러면 평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표시이자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때는 할증 발행이 된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 시장이자가 더 크면 그러면은 할인이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채의 발행 가격은 발행 방법에는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은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여 상가액을 이자 비용에 가산하고 자, 그 상가액을 자, 기초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기말의 장부금액으로 하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자, 상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여 그 환입액을 이자 비용에서 차감해 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상가액을 기초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장유유서. 자, 장유유서. 그럼 먼저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은 자, 95만 원에 발행을 한 거죠. 장부가에. 그러면 이때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됐죠. 그러면 1차 연도에는 95만 원에 10% 9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액면은 100만 원이니까 8%면은 8만 원이면 상가액은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96만 5천 원 이렇게 장부가액에 가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6,500원 여기는 8만 원 그러면 여기는 16,500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98만 1,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지금 할인 발행이에요.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95, 965, 9815 장부가액 올라가네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올라가는데 시장이자 유효이자는 10%니까 당연히 95,000원, 96,500원, 98,150원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자, 액면가액은 똑같죠. 그러면 상가액은 어떻게 돼요? 15,000원, 16,500원, 18,000 이렇게 돼서 올라가네. 그래서 자, 이론으로 나올 때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면 장부가액은 증가되고 이자 비용 증가되고 상가액은 증가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할증 발행을 해봅니다. 자, 할증 발행은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장유 유서. 자, 장부가액은 105만 원이에요. 자, 유효이자는 10%. 자, 액면이자는 12%.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환입액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얘는 10만 5천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이 되니까 15,000원 환입. 그러면 15,000원이 줄어버리면 103만 5천원. 그러면은 103,500원, 12만원, 16,500원. 그러면 16,500원 하면은 101만 8,500원.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봐요? 장부가액은 감소하고 있죠? 자, 105, 103, 101, 100.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환입액,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할인 발행이면 장부가액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상가액 증가.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감소, 이자 비용 감소, 환입액은 증가. 그러니까 무조건 자, 상가액과 환입액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만 머릿속에다가 잘 정리해 두시면은 자, 그거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의 크기의 영향, 요거를 지금 요 두 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자, 뭐예요? 이게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면 뭘로 알아요? 자,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받기로 했느냐? 5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얼마에? 100만 원에. 그러면 나는 얘를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럼 매출이고, 자, 언제 받기로 했어요? 5년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성 외상 매출금이 자,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 매출을 얼마로 할 거냐? 100만 원으로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이 소리죠. 왜냐? 우리는 지금 대금을 오늘 물건을 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오늘 만약에 현금으로 판다면 100만 원에 팔겠냐고요.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면 5년 후 100만 원의 오늘의 가치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얘가 5년 후 자,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 표에 의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0.73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3만 5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현금으로 팔면 73만 5천 원에 팔 놈을 5년 후에 100만 원에 받기로 하고 팔았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닌 73만 5천 원으로 보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26만 5천 원, 요거는 5년간의 이자다.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이렇게 했다가 자, 얘를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마짜리냐? 원가가 5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얘를 5년 후에 100만 원에 받기로 팔았다 하더라도 매출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죠. 현금으로 팔으면 받을 수 있는 73만 5천 원이 매출 금액. 그래서 23만 5천 원은 상품 매출 이익이 되는 거고, 차이나는 26만 5천 원, 요거는 5년간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현재 가치 평가죠. 다만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자,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현재 가치의 평가를 안 한다.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이선. 자, 시읒이에요. 보이선. 자, 보증금하고 자, 이연법인세하고 그다음에 선급, 선수 이런 말 들어가면 자, 얘는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자, 거기 보시면 평가 대상은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등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하되 제외되는 게 뭐 있나 봐요. 선급금, 선수금. 그 다음에 보증금이에요. 전세권, 전신전화 가입권, 영업보증금, 임차보증금. 이런 보증금 등은 현재가치 평가를 안 하죠. 왜? 내가 5년에 임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년 후에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1억은 지금도 1억이죠. 내가 지금 1억 주고 5년 후에 1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 현재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자. 그래서 보증금하고 이연법인세하고 선급금, 선수금, 보이소 요거는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현재가치 평가는 당해 채권 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그리고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로 하면 되고요. 자, 유효이자율이 없으면 동종시장 이자율. 자, 동종시장 이자율도 적용이 곤란하다.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처리. 자, 채권 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요거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시고, 자, 상환기간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반대인 사람은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럼 테마 8번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정돈하셔가지고 1호 문제 나오면은 완전하게 그냥 스펙,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하여튼 좌우지간 다 맞아요. 다 맞아. 알았죠? 자,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